자, 오늘은 선사문화와 고대국가의 형성에서 삼국의 성립과 발전, 그 중에서도 삼국과 가야의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성립을 좀 봤었어요. 이제는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발전부터 배우겠습니다. 고구려는 5세기경에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어 4세기경에 그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룩했다고 얘기했었죠. 그 전성기를 이룩하는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한강유역 차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왕 광개토 대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름에서도 대왕자가 붙고 영토를 넓게 넓혔다는 광개토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영토를 정말 많이 확장했던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건 그 이전 시대의 소수림 왕이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학설리 같은 체제 정비를 완성해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는데요. 광개토 대왕은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런 영토 확장의 내용들이 바로 중국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동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요동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 여기 야오허강 보이죠? 야오허강을 우리 요하라고도 부르거든요. 한문으로 그대로 읽을 때. 요건 중국식 표현이고요. 이 요하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요동이라고 합니다. 이 요동은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옛날에 만주벌판을 좀 호령했던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모두 다 요동을 차지했던 국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여가 나중에 이제 가장 오랫동안 남은 부여가 동부여였거든요. 그 동부여를 병합을 하게 되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한강의 북쪽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요. 신라에 침입한 외, 그때 그 외가 쳐들어올 때 금관가야가 많은 영향을 줬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외와 우호적인 금관가야를 공격하면서 금관가야는 더 이상 이제 쇠퇴한 다음에 더 이상 그런 그 예전에 그런 전성기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쇠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라는 건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 즉위한 연도를 시작 연도로 보는, 그 시작 연도를 볼 때 뭐 연도의 앞에 무슨 호를 붙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1년, 무슨 2년, 무슨 3년 이런 식으로 그걸 연호라고 하는데요. 연도 앞에 붙는 호를 연호라고 하는데 이 연호를 독자적인 형태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만큼 자기가 이 세계의 중심이고 자기가 왕권이 강하고 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사에서 여러 명을 배우게 되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왕을 보면 아, 그 당시에 그 왕이 굉장히 권력이 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영토 확장 지도고요.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이 주로 북쪽 지방을 차지를 했다면 장수왕은 남쪽 지방을 좀 많이 공을 들이게 되는데요. 배경은 중국이 이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통일이 안 된 상태였어요. 분열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국내성에 존재했던 귀족 세력을 좀 약화시키는데 기여를 합니다.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천도를 하는 거거든요. 수도를 옮기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조라는 임금도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수원 쪽으로 그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의 귀족이나 그런 세력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천도 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요. 남진 정책은 말 그대로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이에요. 남쪽으로 향하는 정책인데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면서 백제의 왕이 죽고요. 한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한강 이남 여기 충청북도 지방까지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와 있는 게 충주고구려비입니다. 충주고구려비 이거예요. 그 다음 백제의 중흥도모 보겠습니다. 중흥이라는 건 다시 발전시킨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백제가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누렸었죠.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5세기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문에 한강유역을 잃고 그 전성기를 내주게 되는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우리도 다시 발전시키겠다라는 걸 중흥이라고 하고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이 공격을 하면서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산과 강으로 좀 막혀있는 옹진, 공주로 선도를 하게 돼요. 여기가 바로 옹진성이 위치해 있었던 공주의 공산성을 의미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을 때 여기가 되게 많이 잠기고 그랬었거든요. 귀족 세력 간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까지 빚어졌고 동성왕이라는 사람이 신라와 혼인동맹, 나제 동맹인데 혼인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거거든요. 더 굳건해지겠죠, 사이가. 혼인동맹을 체결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고구려의 성립 아니에요. 백제의 중흥도모로 바꿔주세요. 무령왕은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의 중요 지역에 22담로라는 지역을 좀 설치를 해서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옛 땅의 일부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어서 문물을 교류하게 되고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무덤까지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입니다. 그리고 성왕은 이제 웅지는 너무 좁아요. 공주는 방어는 쉬운데 나라 사이즈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굉장히 산속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좀 탁 트인 곳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공주 옆에 있는 부여입니다. 옛날엔 사비라고 불렸어요.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쳐요. 남부여로 고친다라는 건 백제가 고구려의 이주민들이 한강의 토착 세력과 같이 융합해서 만든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 고구려한테 많은 위기를 겪었죠.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수도도 막 옮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와 관련이 없다. 우리는 고구려가 있기 이전에 부여에서 고구려 세력들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들고 고구려에서 일부 세력들이 내려와서 백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와의 연을 좀 삭제하고 부여랑 우리는 연관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쪽에 생긴 부여다라고 해서 남부여로 고치고 발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장려하고 불교를 외에 전파하게 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발전을 보면요. 신라는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는데 그 진흥왕이 있기 이전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증왕을 좀 보면요. 지증왕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오죠.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변경해요. 신라라는 뜻은 덕어밀신 망라사방이라는 뜻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이에요. 늘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거를 전체에 다 퍼뜨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신라로 변경을 하고요. 중국식 칭호, 그 이전에는 마리간이라는 신라 고유의 칭호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중국식 칭호인 왕을 사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울릉도 독도를 우상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우상국을 정벌을 하게 되고요. 버풍왕 때는 병부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원래 귀족들이 군사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귀족들의 군사권을 좀 빼앗고 왕이 군사권을 장악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율령, 법률을 반포를 하고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신라는 불교가 들어온 게 좀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토착신앙과 귀족들의 권한이 좀 셌어요. 그런데 그런 귀족들이 토착신앙에 대한 믿음이 좀 커서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퍼뜨리는 거에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왕즉불 사상, 즉 왕권을 강화하게 하는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왕의 권한이 강해지면 자기네들의 권한이 약화될 걸 염려해서 불교를 싫어했는데 이 불교를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하얀 피를 흘리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사건, 그 사실 이게 실제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차돈의 순교까지 겪으면서 버풍왕이 어렵게 불교를 공인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요.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는 여전히 만장일치, 즉 귀족들의 모두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를 이뤄내야 뭔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골품제라는 제도가 신라 말까지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골품제라는 건 그 관리 귀족들의 등급에 따라서 정치, 사회활동 어느 것까지 제한을 안 하면 집 크기까지 제한을 해요. 이런 엄격한 신분제도, 귀족들만의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진흥왕은 황룡사라는 국가의 엄청 거대한 절을 창건하면서
이때는 불교가 왕권 강화의 도구가 됐거든요. 큰 절을 짓는다라는 건 왕권을 드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룡사를 창건했고, 청소년 수련단체였던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이 화랑도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나중에 이제 삼국통일할 때 여러 군인으로 쓰는 거죠. 영토를 확장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요. 한강유역을 차지한다라는 건 전성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해서 발달된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가야 연맹은 멸망하게 되고요. 동해안을 따라서 함흥평야까지 진출해서 고구려의 옛 땅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비석을 진흥왕 순수비라고 해요. 북한산비, 마운영비, 황초령비, 창령비가 있는데요. 북한산비는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거, 마운영비가 마운영비와 황초령비는 고구려 지방을 차지했다라는 거, 창령비는 대가야 지방을 차지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야를 멸망시켰다라는 걸 의미하죠. 한강 유역의 중요한 점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대가야의 발전과 쇠퇴 보도록 할게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건 바로 대가야였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정기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금관가야가 뺏기고, 이제 5세기 후반에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되죠. 대가야는 전라도 동부까지 세력을 확장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센 나라였고, 중국 남조나 일본과 외와 교류를 하는 특징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야 연맹이 결국 몰락을 하게 되는 건 백제에게 전라도 동부 지역을 빼앗기고,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신라에 항복하게 되고 백제와 신라에게 샌드위치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늘 고전하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되면서 가야 연맹 결국 몰락하게 되고, 이 최종적으로 가야 연맹이 몰락한 것, 대가야가 몰락을 한 건 562년 진흥왕 때의 일입니다. 요게 바로 가야의 금관이고, 요게 대가야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군 무덤이죠. 그리고 요거는 가야가 굉장히 철이 잘 많이 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철제 투구나 갑옷, 요건 갑옷이에요. 갑옷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